일본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부 타버린 도시, 하지만 기적처럼 남아있는 건물들. 우연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행운이었을까요?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 건물들은 처음부터 불길을 막을 방법을 알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화염 속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비밀을 공개합니다. 저의 이름은 박재민입니다. 일본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제1교포죠. 제가 서 있는 이 건물은 주변이 모두 잿더미로 변한 가운데 기적처럼 살아남았답니다. 주변은 모두 불길에 휩싸여 무너졌는데 우리 건물만 멀쩡했으니 이건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박 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본 전국 방송국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고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졌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불길이 처음 보였을 때의 공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우리는 산불이 일어나기 전부터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 대답에 기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연재해를 어떻게 미리 대비할 수 있냐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마을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 느꼈던 그 공포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고 우리 건물에 설치된 특수 시스템을 작동시켰던 것이었어요. 이 건물은 특별한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화벽과 자동 살수 시스템이 있어요. 기자들의 눈이 커졌죠. 마치 외계인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제 어깨 너머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보통은 이런 준비를 미리 하지 않는데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저는 창밖으로 불에 타버린 마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 건물 안에는 여러 이웃들이 대피해 있었어요. 일본인도 한국인도 있었죠. 모두 겁에 질려 있었지만 적어도 안전했답니다. 이 건물이 불길 속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걸 그들도 이제 알게 됐죠. 박 씨, 당신은 영웅입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라뇨. 그저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직도 불길이 보였지만 우리 건물은 끄떡없었죠.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그 교훈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지금 와서야 제 생명을 구했답니다. 기자들은 밤새 질문을 던졌고 저는 차분히 답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경이로움을 볼 수 있었죠.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건물과 그 안의 사람들. 그 누구도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라는 걸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지혜의 결과였죠. 제 건물 앞에 모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궁금증이 가득했죠. 일본 현지 소방대원들도 달려와 건물을 살피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산불이 이렇게 거세게 번졌는데 어떻게 이 건물만. 소방대장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한참 걸릴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오래전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던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은 흐릿하지만 아버지의 모습만큼은 선명했죠. 철물점을 운영하시던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답니다. 하지만 저녁이면 꼭 시간을 내어 저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죠. 특히 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재민아, 집은 그저 머물 곳이 아니야. 우리를 보호해주는 성이지. 당시에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어린 마음에 그저 아버지가 오래된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 박경수는 단순한 철물점 주인이 아니었죠. 한국에서 건축을 공부하셨고 일본에 와서도 그 지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불을 막을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해. 지진에도 불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집. 아버지는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저는 그런 아버지가 답답했죠. 친구들은 게임이나 만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건축 원리와 방화 시스템에 대해 듣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 그런 거 누가 신경 써요? 지금은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사춘기 시절 내뱉은 말이 아직도 저의 가슴에 남아있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실망한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아버지는 한국식 전통 건축과 일본의 내진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를 계속하셨어요. 철물점 한쪽에 작은 서재를 만들어 밤늦게까지 책을 보시곤 했답니다. 가끔 저를 불러 설계도를 보여주시기도 했죠. 온돌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난방 구조, 한옥의 처마를 응용한 방화 시스템 등 당시로선 시대를 한참 앞선 이야기였어요. 재민아, 보통 집은 한 번 불이 나면 끝이야.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달랐어. 한옥은 불에 잘 견디게 만들어졌거든. 그때마다 저는 짜증을 냈어요. 아버지, 이건 일본이에요. 한국 이야기는 여기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꾸준히 연구하시고 심지어 특허도 몇 개 내셨어요. 하지만 당시 일본 사회에서 제일 한국인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긴 어려웠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저마저도 아버지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죠. 20살이 되던 해 저는 아버지와 크게 다퉜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던 저는 아버지의 구식 사업과 쓸모없는 연구가 답답했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건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냥 평범하게 사업이나 잘하시지 않고 왜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화를 내셨답니다. 아니, 화보다는 깊은 실망이었을까요? 그 후로 아버지와 저는 서로 말을 아끼게 됐어요. 제가 독립해 나갈 때까지 우리 사이는 어색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제가 30살 되던 해였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오랜 친구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내 아버진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넌 아직 모를 거야.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위로의 말로만 들렸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건 수십 권의 노트와 설계도였어요. 방화 시스템, 지진 대비 구조, 효율적인 난방. 아버지는 평생을 이런 연구에 바치셨답니다. 그중 한 노트의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안전한 집이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저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연구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렸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저는 아버지의 연구를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점차 아버지의 통찰력에 감탄하게 됐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설계도를 바탕으로 제 건물을 지었고 여러 안전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돈을 낭비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조차도 의아해했어요. 산불이 시작된 그날, 저는 아침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늘이 유난히 붉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답니다. 코리아타운 주민들과의 정기 모임이 있던 날이었죠.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서로 돕는 방법을 찾곤 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다들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말을 꺼내자 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그분은 항상 날카로웠죠. 산 쪽에서 연기 냄새가 나. 이거 큰일 날지도 몰라. 회의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2시간 후 비상경보가 울렸답니다. 산불이 시작됐고 바람을 타고 마을 쪽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었죠. 다른 지역 주민들이 허둥지둥 대피하는 동안 우리 코리아타운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조용히 방화벽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거든요. 마을 외곽에 특수 소재로 만든 방화벽을 설치하고 내화식물을 심었답니다. 아버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주변의 조롱거리였어요. 또 미친 짓을 하고 있군. 저 조선인들은 항상 튀는 행동만 해. 이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지혜와 코리아타운 주민들의 단결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답니다. 박 씨,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제 오랜 친구인 이토 마사오가 물었어요. 일본인 사업가인 그는 우리 프로젝트에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제 확신에 감동받았는지 결국 도움을 주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토 씨. 아버지의 연구는 결코 헛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그 확신이 현실이 되었죠. 산불이 마을을 덮쳤을 때 우리의 방화벽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어요. 불길은 방화벽에 부딪혀 잠시 주춤했고 내화식물들은 불길의 세기를 약화시켰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피할 시간을 벌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소방대원들은 우리 코리아타운이 어떻게 불길을 지연시켰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그저 기적처럼 보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어요. 박 씨,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죠? 소방서장이 물었을 때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답니다. 제 아버지의 지혜죠. 그분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불은 막을 수 있다고. 그러나 모든 일본인들이 우리의 성과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우리의 노력을 폄하했죠. 심지어 우리가 정부의 도시 계획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방화벽을 설치했다는 악의적인 소문도 돌았어요. 이거 과민 반응 아닌가? 이토 마사오는 신문 기사를 보며 분개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저는 그저 미소 지었죠. 괜찮습니다, 이토 씨. 우리가 한 일이 옳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킨 거예요. 사실 이 방화벽 프로젝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답니다. 제가 아버지의 연구를 계승하기로 결심한 직후 코리아타운 주민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의심스러워했죠. 그런 게 정말 가능할까요? 돈도 많이 들 텐데.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민 모임마다 아버지의 연구를 설명하고 작은 모형을 만들어 시연도 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일본 사회가 우리를 지켜주길 기대할 순 없어요. 산불이 진정된 일주일 후 제 딸 김유나가 도쿄에서 왔어요. 건축학 교수로 일하는 그녀는 산불 소식을 듣고 달려왔죠. 저희 집 현관에 도착한 유나는 주변에 잿더미가 된 건물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답니다. 아버지, 정말 무사하셨네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평소엔 쿨한 척하던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답니다. 그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죠. 걱정 마라. 내 아버지는 이런 정도로는 죽지 않아. 유나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집 구조를 살피는 걸 느꼈죠. 역시 건축학 교수다운 면모였어요. 아버지, 이 건물이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주변은 다 불타 없어졌는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답니다. 내 할아버지 덕분이지. 그분의 연구 결과를 적용했거든. 유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할아버지와 그녀의 관계는 복잡했죠. 유나가 태어났을 때 제 아버지는 이미 고집 센 노인이었고 현대 건축을 공부하던 유나는 할아버지의 구식 이론을 비웃곤 했답니다. 아버지, 솔직히 할아버지의 이론은 이제 구식 아닌가요? 현대 건축학에서는. 저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볼래? 내 할아버지의 구식 이론이 어떻게 우리 목숨을 구했는지 말이야. 유나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은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죠. 무거운 철문을 열자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지하실 전체가 복잡한 파이프와 탱크로 가득했답니다. 한쪽 벽면에는 모니터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수치와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죠. 한옥의 지혜와 현대 기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지. 자부심을 느끼며 설명했어요. 이건 내 할아버지가 설계한 자동 소화 시스템이야. 온돌의 원리를 응용한 거지. 유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온돌이요? 그게 소화 시스템과 무슨 관계가 있죠? 온돌은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분산시키는 시스템이잖아. 이 원리를 거꾸로 적용하면 열을 흡수하고 분산시킬 수도 있지. 이 파이프들은 건물 외벽을 따라 설치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외부의 열을 흡수해서 지하의 물탱크로 전달하는 시스템이야. 유나가 파이프를 따라가며 살펴봤죠. 그녀의 표정이 점점 경외감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다른 시스템을 가리켰습니다. 한옥 처마의 원리를 응용한 거야. 처마가 비를 막듯이 이 시스템은 불길이 직접 건물로 닿는 것을 막지. 유나는 말없이 시스템을 살펴봤어요. 건축학 교수인 그녀도 이런 시스템은 처음 본 듯 했죠. 이건 정말 놀랍네요. 유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현대 건축학은 너무 서구적 관점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내 할아버지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전통 지혜를 무시한 채 서구 기술만 따라가는 건 반쪽짜리 발전이라고. 유나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물었죠.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가 아직 있나요? 물론이지. 내 서재에 다 보관되어 있어. 그날 밤 유나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어요. 딸의 진지한 표정에서 제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유산의 계승이 아닐까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눈에 띄게 흥분한 상태로 식탁에 앉았어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연구는 정말 대단해요. 특히 이 부분. 그녀가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기와의 형태와 배치가 화재 확산을 막는 원리는 현대 건축학에서도 거의 연구되지 않은 분야예요. 저는 미소 지었답니다. 내 할아버지는 시대를 너무 앞서가셨던 거지.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셨던 거군요. 유나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죠. 나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이제서야 그분의 지혜를 깨닫게 됐지. 산불 발생 이틀째 되던 날, 저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했어요.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는 듯 했고, 우리 코리아타운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그날 오후 제가 건물 주변을 점검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멀리서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인가 싶었지만 다시 들려오는 소리에 확신이 들었죠. 분명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아직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주택가였어요. 연기가 자욱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를 따라 계속 나아갔죠. 어디 있니? 소리 질러봐. 제 목소리가 들렸는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반쯤 무너진 집 앞에 서 있었죠. 옷은 그을음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괜찮아. 이제 도와줄게. 소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우리 엄마가 안에 있어요. 나가라고 했는데 저만 뛰쳐나왔어요. 소녀의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집을 바라보니 이미 상당 부분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이름이 뭐니? 사토 엘이에요. 엘이 용감하게 잘했어. 이제 내가 도와줄게. 여기 딱 서 있어. 알았지? 엘이는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불타는 집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재빨리 근처 정원의 호스에서 물을 끌어와 옷을 적셨어요.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집 안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안은 연기로 가득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죠. 네 발로 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사토 씨, 어디 계세요? 소리 질러보세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를 따라 부엌으로 보이는 곳까지 기어갔죠. 그곳에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의식이 있어 보였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답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발이 무언가에 끼었어요. 살펴보니 무거운 선반이 그녀의 다리 위에 쓰러져 있었죠. 모든 힘을 다해 선반을 밀어냈어요. 그녀가 신음했지만 다행히 다리는 부러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요? 에리는 밖에 안전하게 있어요. 자, 이제 나가야 해요. 그녀의 팔을 제 어깨에 두르고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때 천장에서 불타는 목재 하나가 떨어졌죠. 저는 반사적으로 사토 씨를 감싸 안았어요. 뜨거운 기운이 등을 스쳤지만 다행히 직접 맞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나가요.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연기 속에서 기억을 더듬어 출구 방향으로 향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자욱했죠. 한순간 방향 감각을 잃을 뻔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에리의 외침이 저희를 인도해 줬답니다. 엄마, 아저씨, 이쪽이에요. 마지막 힘을 다해 불타는 집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사토 씨와 함께 잔디밭에 쓰러졌죠. 에리가 달려와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사토 씨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딸을 안아주었답니다. 그때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 코리아타운이 놀라운 대응력을 보여준 것에는 사실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평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온 재난 대응 시스템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우리의 조직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죠? 지역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사실 우리의 대응 체계가 너무 잘 알려지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이 지식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군대식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주민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경험이 있거든요. 인터뷰를 시작하며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책임자를 지정했는지,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의 대피 경로와 집결 지점을 어떻게 미리 계획해 두었는지 말이죠.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와요. 그곳에서 배운 위기 대응 능력과 조직력이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죠. 사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마을 모임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배운 대피 훈련 방식을 공유했고 점차 다른 주민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카카오톡 그룹을 만들어서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어요.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모든 주민에게 알림이 가도록 했죠.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카카오톡이요? 일본에서는 라인을 더 많이 쓰는데. 네, 그래서 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만의 연락 체계가 있었으니까요. 외부와 구분된 우리만의 네트워크였죠.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실시한 대피 훈련, 각 가정마다 비치해둔 비상 가방,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산불 감시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지혜에서 시작되었지만 현대 기술과 결합하며 더욱 발전했다고 말이에요. 드론까지요? 그건 정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우리 마을에 IT 전문가가 있어서 드론을 프로그래밍했어요. 정기적으로 주변 산을 촬영해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했죠. 산불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위험 신호를 포착했답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메모를 했어요. 그의 눈에서 경이로움이 느껴졌죠.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돕겠다는 마음이에요. 첨단 기술도 좋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거니까요. 인터뷰가 나간 후 이토 마사오가 제 집을 찾아왔어요. 그는 인터뷰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죠. 박 씨, 정말 대단해요. 이건 정부도 못하는 일이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했는지도 모르죠. 정부가 해주길 기다리면 너무 늦으니까요. 산불이 완전히 진압되고 나서도 우리 지역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답니다. 대피소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정부의 지원은 아직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죠. 박 씨,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코리아타운 최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해 두었어요. 우리 마을 회관을 임시 급식소로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마을 주민들의 얼굴이 밝아졌답니다. 곧바로 행동에 나섰죠. 각 가정에서 남아있는 식재료를 모으고 요리에 자신 있는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였어요. 저도 예전에 어머니에게 배운 요리 솜씨를 발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뭘 만들까요? 한 주민이 물었어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것이 좋겠네요. 김밥은 어떨까요? 그리고 미역국도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도 보충해주고 정신적 위안도 될 테니까요. 우리는 빠르게 식재료를 준비했어요. 다행히 제 집 지하 저장고에는 쌀과 기본적인 식재료가 충분했죠. 아버지의 가르침 중 하나가 언제나 최소 3개월치 식량을 비축해 두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배고플 때는 음식이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된단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항상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는 걸 좋아하셨죠. 이제 그 정신을 이어갈 차례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대형 솥에서는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퍼졌고 긴 테이블에서는 여러 주민들이 김밥을 말고 있었죠.
어릴 적 명절 때처럼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이 정도면 500명은 먹일 수 있겠네요. 계산해보며 말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코리아타운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재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주로 한국인들이었지만 곧 일본인들도 찾아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일본인 노부부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천만에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야죠.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일본인들도 많았답니다. 김밥을 처음 보고 의아해하는 표정도 있었고 미역국의 낯선 맛에 놀라는 사람도 있었죠. 이게 뭔가요? 한 어린 일본인 소녀가 김밥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김밥이라고 해. 한국의 대표적인 간편식이지. 한번 먹어볼래? 소녀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어요. 맛있어요. 더 먹어도 돼요?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음식은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요.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이토 마사오도 도움의 손길을 보탰어요. 그는 자신의 사업 연결망을 통해 더 많은 식재료를 구해왔죠. 박 씨,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을 주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희망이요.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이토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공동체 정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었죠. 산불 발생 2달 후 저희 코리아타운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NHK 다큐멘터리 제작팀이었죠. 일본 최대 공영방송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루겠다는 소식에 마을 전체가 술렁였답니다. 박 씨, 정말 대단하네요. NHK가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다니. 이토 마사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놀랐답니다. 그동안 지역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가 간간히 소개되긴 했지만 전국 단위 방송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박재민 씨, 저희는 재난을 극복한 공동체의 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코리아타운의 이야기가 일본 전체의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PD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촬영은 일주일 동안 진행됐어요. NHK팀은 우리의 방화벽 시스템, 재난 대응 조직, 그리고 음식을 통한 공동체 활동까지 꼼꼼히 담았답니다. 특히 아버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건축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죠. 이런 전통 지혜와 현대 기술의 결합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인터뷰 중에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제일 교포로서 겪었던 차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집념, 그리고 제가 뒤늦게 그 가치를 깨닫게 된 과정까지 말이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불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 촬영 중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코리아타운 주민들과 일본인 이웃들이 함께하는 장면이었답니다. 예전에는 서로 거리를 두던 두 커뮤니티가 이제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박 씨 덕분에 우리 마을도 변하고 있어요. 인근 마을 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재난에 대비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함께 살아가는 지혜니까요. 다큐멘터리 촬영 마지막 날 제작진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코리아타운 주민들과 주변 일본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원탁회 같은 형식이었죠. 일본 사회는 지금까지 너무 개인주의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 일본인 노인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모르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재난이 닥쳤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서로 돕는 마음이었죠.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재난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TV를 봤어요. 재난을 이겨낸 코리아타운의 비밀 공동체의 힘이라는 제목의 20분짜리 특집이었죠. 화면에 비친 우리 마을의 모습,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이토 마사오가 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보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지혜와 공동체 정신은 우리 일본 사회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 일깨워 주었죠. 방송이 끝나고 전화벨이 울렸어요. 유나였죠. 아버지, 방송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